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Now let us commence the third session of the 내외 귀빈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및 아시아의 ISDS 현황입니다. 좌장과 패널분들 연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session 3. 제3세션의 좌장으로는 20SX의 신희택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분의 연사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운시트랄의 아나 주빈 브레트 사무총장님, 연세대학교 김준기 교수님, 익시드 맥키니어 사무총장님, 20SX의 리샵 굽타 변호사님, 그리고 에버쉣 서더랜드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웨슬리 팡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3세션의 좌장으로는 신희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신 풀타임 중재인으로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계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계십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변호인으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중재인으로서 모두 성공적인 커리어를 영위하셨고 공직 경험도 있으십니다. 2007년까지 오랫동안 김앤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셨고 2007년 이후로는 주요 국제 거래 및 투자 분쟁 해결에 대해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한국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신희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주 집약적인 세션을 오전에 그리고 점심 직후에 한 만큼 이제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중에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스트레칭 조금 하시고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3세션을 사회를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명한 연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글로벌 및 아시아에서의 ISDS 현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및 중재 절차의 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시트랄이 그리고 익시드가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사회와 국가들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 초반에서는 ISDS 현황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사이신 안나 주빈 브레트 사무총장님께서 ISDS 개혁 현황 논의에 대해서 운시트랄 워킹그룹 3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진척이 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매그 키니어 익시드 사무총장이신데 익시드 규칙 2022년 버전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작년 7월 1일 발효한 후 이 새로운 중재규칙이 현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ISDS 아시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세계 관할, 즉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 하에서는 세 분의 연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샵 굽타 박사님, 웨슬리 팡 변호사님, 그리고 김준기 교수님이 전문가로서의 ISDS 현황에 대한 견해를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가 안나 주빈 브레트 운시트랄 사무총장이십니다. 주빈 브레트 사무총장님은 굳이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개회식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빈 브레트 사무총장님께서는 서울 ADR 컨퍼런스를 수년간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운시트라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도 매년 ADR 컨퍼런스에 참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나 사무총장님의 충성스러운 매년 참석 및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작년까지 주빈 브레트 사무총장님께서 그림 2개를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림은 3층짜리 건물 그림으로서 문이 여러 개가 있는 멀티도어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그림은 도면인데 다자간 ISDS 개혁 어젠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도식화한 그림이었습니다. 올해는 ISDS 개혁 어젠다의 운시트랄 워킹그룹 3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공감대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저장님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KCAB 측에서 4년간 저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본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이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무려 12년 동안의 본 컨퍼런스를 주최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번 세션에서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ISDS 규칙 개정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ISDS 관련해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중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재성님께서 사실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분께서 운시트랄의 워킹그룹 3을 이끌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워킹그룹의 서기로서 진두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는 그분이 더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내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먼저 양해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 텐데 이 워킹 그룹이 어떠한 성과를 도출을 했고 또 위원회가 어떠한 결과를 도입했는지 말씀드릴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무국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제 성과가 최근에 있었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워킹그룹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임무가 2017년도 말에였죠. 그때 이제 임무가 주어집니다. 워킹그룹이 그때 발족이 되었는데요. 아주 광범위한 임무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유엔에서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현재의 ISDS 시스템을 개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도도 없고 너무나 이제 직접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없고 그냥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3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관련된 우려사항은 무엇이고 단순히 국가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 저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워킹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 5에서 600명에 달하는 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 목적은 기간이라든가 비용 문제가 핵심일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되는 많은 이제 투자자 그리고 또 분쟁에 가담하고 있는 또 국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일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판정을 보시면은 좀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내에 그런 내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무분별한 또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범위한 시스템에 대한 적법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툴로서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 즉 ISDS에 있어서의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입니다. 자,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제 도입이 완료가 되었고 또 도입 준비 중인지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2개의 조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ISDS 분쟁 관련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조약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가이던스를 당사자들에게 제시를 한다입니다. 어떻게 투자 관련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통해서 투명성 협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약들에게 이제 회원국이 됨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각기 다양한 조약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조약을 또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가이드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ISDS를 위한 조정을 제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이유를 보시면은 사실 이런 조약의 95%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조약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항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에 관련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의무를 제기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30 조정을 제기를 하면은 이제 30일 내에 상대방이 조정 여부를 할지 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어서는 기존의 규칙을 또 법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킹 그룹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조정에 관련된 규칙을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운수철에서 조정 관련된 이미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중복적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익시드에서도 또한 익시드 조정 규칙을 제안을 해서 마련을 해서 익시드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항을 보시면은 상당히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인비테이션에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중재라든가 또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3조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조항을 보시면은 다른 절차에서의 정보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뉴욕 협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협약이죠.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싱가포르 협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국제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 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라인인데요. 이해 당사자들, 관심이 있는 참석자분들을 이제 조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단계는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쟁점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또 개요를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굳이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이라던가 시츄랄의 작업 방식이라던가 절차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조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건, 당사자들의 임무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 또한 2023년 7월에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재인들을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스드 사무국과 함께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국제 투자 분쟁에서의 판사에 대한 행동 강령입니다. 먼저 중재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ISDS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SDS 분쟁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투자 분쟁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조약을 둘러싼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련 분쟁이 아닌 곳에도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정 합의에 관련된 조항들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원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사항과 또 금지사항,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해설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까다로운 조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이견이 많았던 것이 바로 4조 겸직 제한입니다. 투자 관련 중재에 있어서 제가 다른 패널 분과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겸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표는 중재인들로 하여금 2개 이상의 겸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전문가 증인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중재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다른 겸직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당사자의 자율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를 보시면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 보장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커멘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누설이 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재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이러한 조항들이
어시스턴트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죠. 하지만 중재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인들을 지원하는 어시스턴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행동 강령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의 책임 하에 이러한 어시스턴트에 대한 책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조를 보시면은 이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무 공개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재인에 대한 이런 행동 강령을 또 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행동 강령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 것이냐인데요. 일단 총회에서 저희가 UN 총회에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당사자 간의 또 회원국 간의 이런 도구가 UN 총회에서 채택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N 총회에서 채택이 됨으로써 그만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중요성을 시사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도기에 뭐 소프트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 투자 관련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용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자 이제 협약에도 협정에도 도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ISDS 다양한 개혁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기존의 그런 조약들 또 협약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SDS를 이제 다양한 중재 기관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익시드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나중에 또 매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개혁이 마무리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성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사들의 또 행동 강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가뷰 변호사님 AI 보시 그랬던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사들에 대한 행동 강령도 비슷합니다.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스츄럴에서는 스탠딩 메커니즘 또는 상설 기구라는 표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1심, 그다음에 2심 투자 법원, 항소 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구조, 그 다음에 조항들이 중재인과 마찬가지로 판사에게도 이제 행동 강령 차원에서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시면은 아직 2단계까지 와 있지 않은 그런 기관들, 그리고 채택된 이후 이제 UN 총회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자 이제 협약의 일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설기구의 하나의 규칙이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예정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개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킹그룹에서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제투자법에 대한 자문센터 개설입니다. WTO 같은 경우 자문센터로서 여러 회원국들에게 투자 또는 무역 관련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워킹그룹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회원국들의 제안을 통해서 이런 국제투자법 관련된 자문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죠. 한 2주 전에 저희가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단계를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은 한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문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이라는 것이
회원국들 중에 뭐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이런 투자 분쟁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금전적으로 아니면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바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문센터 같은 경우 비용 관련, 즉 ISDS 관련된 비용에 대한 우려들을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다음에 적법성, ISDS 시스템의 적법성을 또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차기 세션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분쟁 예방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또 유행인 게 이런 분쟁을 애초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ICC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따라서 관련 내용을 수집을 하고 워킹그룹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채택을 목적으로 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정부, 당국 또 그다음에 관련 기구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다른 정부와도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또 공무원들의 면책을 또 담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비밀 보장은 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관련된 내용도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주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예정된 일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24년 7월 되면은 ISDS 개혁을 은수치할에서 채택할 예정에 있고요. 이후로도 많은 작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nna.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시트럴 워킹그룹 3의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비판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다자간 절차가 여전히 현재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더블 헤딩 규제 하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나 사무총장님과 이 박사님, 온시트럴 팀, 그리고 워킹그룹 3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연사는 매그 키니어 사무총장이십니다. 이분 또한 굳이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매그 키니어 사무총장께서는 익시드에서 2009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분의 지휘하에 익시드는 주요 정보를 진행 중인 그리고 종결된 투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익시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투자법 발전과 국제투자 중재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매그 키니어 사무총장님께서는 익시드 2022년 규칙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고, 또한 정기적으로 ISDS 세션에 매년 과거 서울 ADR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매년 그때까지의 성과 업데이트를 해 오셨습니다. 올해에는 익시드 2022년 규칙의 개정된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서울을 찾아서 많은 오래된 친구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 5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애나님께 시간을 더 많이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그리고 제 발표보다는 애나님의 발표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주실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작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익시드 규칙 관련해서 어떠한 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수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이제 개혁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2016년 말 2017년 초부터 회원국들 그다음에 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익시드에서 이제 규칙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안을 수렴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프로세스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할 이제 업무가 무엇인지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트도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개정 작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만큼 늘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작업 방식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렴한 이제 제안들을 다 한꺼번에 펼쳐놓고 이러한 제안도 있고 저러한 제안도 있고 이러한 규칙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안이 있으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제안 같은 경우는 ABC라는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페이퍼 1번을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뉴욕의 이제 전화번호부 같이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상당히 규칙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회원국들을 모두 다 모시고 이제 전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대중도 모시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또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안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페이퍼를 작성을 하고 워킹 페이퍼를 보시고 또 이제 합의라던가 제안들을 더 추가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양이 늘어났던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ISDS, XD ISDS가 그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시면 이제 시간 그리고 비용의 문제이죠. 중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ISDS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기간을 반으로 단축한다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일부 관할지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줄인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이제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한 두세 개의 프로세스 정도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규칙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해 충돌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ISDS 중재 관련해서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16년도 개정안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한 단계 더 나가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둘 사이에 투명성 관련된 협약이 또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또 투명성 관련해서 또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익시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 2022년 7월 1일 케이스 이후에 대해서는 이후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협약을 비준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9개 회원국에서 또 비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익시드 규칙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투명성 관련된 규칙들이 케이스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ISDS 케이스의 70% ISDS가 한 70% 정도의 케이스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일관성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준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분쟁 해결을 돕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칙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마지막 이제 워킹 페이퍼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성할 당시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화상으로 또 회의도 하고 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죠. 2022년 3월에 그래서 저희가 표결 처리를 했고요. 엑시드 회원국들 158개 국에 표결을 했습니다. 85% 회원국의 85%가 표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재, 조정 그리고 합의 규칙에 관련해서 이제 100%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합의를 달성했다는 것이 이제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규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칙을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웹사이트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케이스가 진행 중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각각의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 설명을 웹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8월에 또한 저희가 페이퍼를 또 여러 실무자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첫 해에 이제 이행 첫 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새로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2023년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게시된 케이스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새로운 2022년 익시드 규칙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중재 케이스가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조정 케이스는 화해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규칙이 또 업데이트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앞으로 많이들 활용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절차 규칙이 4개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네, 또 새로운 개정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거나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우 혁신적인 그러한 판례들을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실무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재인에 대한 비용 지급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규칙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반정부를 선임을 하고 이제 1차 세션이 이제 개회되기 전까지는 이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칙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조직 차원에서 펀딩이 없어갖고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가 등록이 되게 되면 신청인에게 요청을 하기를 첫 번째 납입금을 제출을 해라, 납입을 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을 개최를 하게 되면 이제 피신청인에게 첫 번째 납입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납입해야 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납입 시기 또는 순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라도 연기가 가능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두 차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납입금을 좀 소액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은 의무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케이스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16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제 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2년간 중재를 거치고 또 중재인도 선임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펀딩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사실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펀딩이 없으니 자금이 없으니 사실 좀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단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당사자들에게 한 6개월의 시간을 주고 필요로 하는 대금을 이제 납입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3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 당사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확실성을 위해서 대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이냐 관련해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이제 시작된 절차다 그랬을 경우에는 2006년도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 오브 인텐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클레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노티스 오브 인텐트에다가 뭐 합의를 원한다라던가 그리고 또 만약에 원만한 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에 대해서 실제로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국가가 중재를 어퍼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한 것인지 합의를 할 양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재를 하기로 양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합의가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규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제 1개월 뒤에도 있었는데요. 이제 NOI 같은 경우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양자 투자 조약을 중재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적용 규칙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TPF 관련해서도 저희 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TPF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견이 많았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겨운 그런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TPF 메커니즘을 허용을 할 것이냐 관련돼서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 제3자 펀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느냐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면은 TPF 계약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기밀이 공개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전략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이죠. 왜냐? 이 목적이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TPF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규칙 하에서 진행 중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발적으로 TPF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부 구성 관련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선언이 있습니다. 중재인의 선언이 되겠는데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죠. 행동 강령 관련해서 이제 애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ISDS 케이스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에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 일방 당사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대리인이라던가 판정부라던가 아니면 TPF와 관련이 있는지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행동 관련 관련해서 저희가 은시출과도 협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은 연성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원 국가들에게 행동 강령을 보여드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exceed 시스템에 맞게 약간의 이제 수정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데클레레이션은 있습니다만 이제 행동 강령은 따로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행동 강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데클레레이션에 포함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회의 관련해서도 원격 심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현대화에 발맞추어서 뭐 어떤 케이스가 되었건 간에 저희가 사실 팬데믹 동안에는 다 원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유저들이 원격 히어링을 원할 것이냐, 뭐 비용 절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케이스의 66%가 이제 대면 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들이 이제 원격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절차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본안
심리 같은 경우 또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고 싶은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하고 싶다.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원격으로 하고 일부는 또 대면 심리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M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CMC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CMC가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CMC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스페시피케이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재인들이 참고를 하셔서 가장 유용한 특정 케이스에 맞는 방법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추가 절차 규칙인데요. 만약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회원국과 상관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시드 협약 절차와도 비슷한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추가 절차에는 이제 집행이 없었습니다. 집행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회원국이 아닌 투자자다 하더라도 그리고 회원국이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절차 규칙 같은 경우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REIO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협약 또는 조약들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절차를 이러한 지역 경제 공동체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주 전이죠. 관련해서 에너지 EU가 피신청인으로서 3개의 케이스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가 절차 규칙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규칙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새로운 및 조정 규칙이 되겠습니다. 회원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협약 또는 조약에 합의 없이 또 동의 없이도 양 당사자의 조정에 대한 동의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본안 판정 이후에 피해금, 피해 보상 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냉각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 중에서도 활용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이 당사자들께서 활용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금 중재 규칙 하에서 진행 중인 조정권은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ISDS 케이스 관련해서 하나의 옵션으로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저희가 트렌드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FTA로 인해서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BIA보다는 FTA에 관련한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전 NAFTA와 관련된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의 MCA 같은 경우도 이제 레거시 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관련된 케이스들이 종종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칙 하에서 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투명성 규칙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관련 또 기밀 보안, 비밀 보장 관련된 또 규칙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께서 저희의 목표는 중재 판정을 30일 내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비밀 보장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가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임프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관련해서 판정부와 또 양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신속 절차 관련해서도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신청인 국가에서 원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조정에 또 빈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익시드 2022년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포괄적으로 새로운 규칙의 실무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시드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익시드 분쟁 해결 제도가 투자자 그리고 피신청국 모두에게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러한 새로운 규칙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겠지요. 결정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 세션의 후반부 ISDS 현황을 아시아 3개 국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아시다시피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은 순자본 수입국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각각 자국 경제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개 국가는 모두 다양한 협정을 기반으로 한 중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는 더 이상 이들 국가에게 있어서 일방 통행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이 3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상당한 투자를 최근 수년 동안 하였습니다.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ISDS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자를 국가의 조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ISDS 사건 현황을 이 3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국 투자자의 해외 투자 보호 및 정책 유연성 견지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는 국가의 양면에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런던 20SX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신 리샵 굽타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상사 소송 그리고 소송법 전문가이십니다. 굽타 박사님은 인도 및 국제법원에서 여기에는 영미 법원 및 중재 판정부를 포함하여 전문가로서 수차례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투자협정 중재에서 국가와 투자자를 10개 이상의 사건에서 대리하셨으며 익시드와 운시트랄 규칙에 따라 진행된 투자자 국가 중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서부발전과 인도 간의 PCA 중재 사건도 담당하셨었습니다. 큰 박수로 굽타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청해 주신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도의 ISDS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요청받았는데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과거 인도의 투자협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인도 정부에 대해 제기된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 투자자들이 외국 국가에 대해서 제기한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의 투자 협정이 과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3가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연도가 47년도, 91년도, 그리고 2012년도입니다.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1947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인도 독립쟁취의 해입니다만은 그때부터 91년까지 인도 경제는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폐쇄 경제였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당시의 재무장관이 경제 자유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에 투자를 관심을 표명하면서 협정상의 보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94년도에 영국과 체결된 최초의 양자간 투자 협정이 있었고 그때 이후 인도는 86개의 BIT 양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도의 투자 협정이 어떤 현황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84개의 BIT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중국, 독일 등 가장 양자간 투자 협정 네트워크가 많은 국가들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체결된 양자간 투자 협정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제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개의 BIT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효되고 있는 BIT는 9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86개, 84개 중에서 9개만 남았는가? 이게 세 번째 변곡점입니다. 제가 47년, 91년에 이어서 2012년이 세 번째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2년에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인도 정부가 BIT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호주 정부가 인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상사 판정이 집행되면은 호주 투자자에게는 사법 정의가 거절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분쟁가는 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건이었으나 인도 정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가 BIT 사건에서 패소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과거에도 BIT 소는 있었습니다마는 패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사법정의의 지연이라는 인도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법원에는 케이스로드가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정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다들 지연되어 있는데 이 지연 상황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BIT를 토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도 법원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사법 정의의 거부, 사법 구제의 거부를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죄송합니다. 2011년 11월에 해당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급세 적용이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도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소급 적용해서 납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보다폰, 노키아 등등 많은 회사들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소급세가 적용이 된다면 더 이상 투자 협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모델 양자간 투자 협정이 도입이 되었는데 인도가 중재 사건에서 패소를 했거나 아니면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은 BIT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보다폰 사건 이후 세금 적용을 안 하기로 하였고요. 앞으로 또 한 가지 교훈은 앞으로 투자자 국가 간 중재 판정부까지 중재를 제기하는 절차가 더 오래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랬으나 거의 양자간 투자협정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발효한 것은요. 37개 국가와의 BIT는 해지가 되었고 일몰 조항이 있는데 인도 내의 투자 중에서 BIT가 2016년에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입니다. 인도 정부는 BIT가 앞으로 좀 더 균형 잡힌 형태로 체결되기를 바라왔는데 그리 큰 성공은 없었습니다. 몇 건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BIT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과 FTA를 협상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인도가 피신청국이 되는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그 투자자 국가 분쟁에서 피신청국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잦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는 인도는 굉장히 복잡한 연방 국가라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연방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 정부의 자율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28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개 주 밑에 더 지방 정부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불확실성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인도의 그러니까 법원은 굉장히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조차도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경제 결정에 인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늘어납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체결된 협정을 보면은 인도 대법원의 결정이 반영된 협정이 많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인도 관료들 간에 투자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몇 명의 관료를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 85%가 특정 정책을 정책 관련 일을 할 때 관련 국제법 규제의 틀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도 관료들은 국내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뭔가를 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관료들이 뭔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국내외 중재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9건이 인도 정부에 대해서 제기된 중재건인데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29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 페이지에서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판정이 전반적으로는 인도가 승소를 많이 했으나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성공을 많이 했으나 ISD에서는 내지는 IIA에서는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사건들이 인도 정부에 대해서 제기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세파는 과거에 FTA에 상응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 사건이 독특한 것은 BIT와 FTA 모두를 인도와 체결한 거의 유일한 국가인 일본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BIT와 FTA 모두의 보호를 인도에 투자하는 일본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제 혜택이 특정 주 정부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게 다툼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로 인해 만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 한국 BIT에 따른 서부발전과 인도의 중재 사건인데요. 세파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폰과 인도 간의 중재 사건입니다. 그 세금 소급 적용 사건입니다. BIT가 체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 중재 판정의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보류해 놓고 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계류 중입니다. 근데 거의 항상 운시트랄 규칙에 따라서 중재가 집행이 됩니다.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시아의 큰 경제 국가들처럼 인도도 이제 자본 수출 및 수입을 다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 투자자의 보호가 과거에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에 대해서 중재소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와 외국과의 BIT가 있는데 해외의 BIT는 보통 싱가포르에서 SPV를 설립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인도 투자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shabh. 감사합니다. 제가 리샵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이제 패널 토론자분들께도 거의 불가능한 미션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큰 이슈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시간을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리샤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도의 협약 정책 그리고 투자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웨슬리 팡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소송 그리고 분쟁 해결 파트너로서 에버쉐드 서덜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홍콩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중재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에버쉐드 서덜랜드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매니징 카운슬로서 HKISE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HKIC, 케이스 로드들을 다양한 HKIC 그다음에 운수출하의 규칙 하에서 처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조약 또는 협약 케이스들도 HKIC 규칙 하에서 처리를 해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웨슬리 팡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연자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ISDS 랜드스케이프,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박사님, 또 리샵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에 더불어서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또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이어서 또 가장 큰 경제 대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ISDS 관련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굽타 박사님과는 좀 다르게 중국 내에서의 이제 투자 협약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체제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또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제기하고 있는 손을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재 신청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라면은 관련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ISDS 케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전상입니다. 중국의 이제 투자 협약 관련된 발전상을 살펴볼 텐데요. 구타 박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변곡점을 거쳐왔습니다. 중국의 이제 BIT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세대에 걸친 그런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1세대는 이제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투자자 협정 같은 경우 인도와는 조금 다르게 경제 위치라던가 경제 성장에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자유화도 있고 경제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BIT들이 바로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0년대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과 체결한 게 70년대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이 되었고요. 많은 개방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당시 이제 많은 자본을 수입하는, 많은 투자를 받아가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공급망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생산, 또 제조를 담당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1세대 BIT를 보시면은 이제 소비에트 국가 그런 스타일을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보호 장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ISDS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었었고요. 중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한적이었느냐. 뭐 소련 스타일의 BIT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재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허용되는 경우는 뭐 보상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뭐 특정 기업을 국유화하였을 경우에 수용을 하였을 경우에만 한정된다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투자 자산을 국유화한다 그랬을 경우에만 중재가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PRC를 대상으로 해서 케이스를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스타일의 그런 조약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유효한 그런 조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그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BIT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90년대 말까지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많은 투자를 대외적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도 많이 그 투자도 많이 받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경제가 커지면서 이제 또 대외적인 투자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도 많이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듈럼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 BIT들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 보호도 이루어지면서 또 동시에 중재가 이제 분쟁 해결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스타일의 BIT와는 좀 다르던 것이죠. 독일과 또 프랑스와 체결한 협약들이 그렇고요. 뭐 엘리베이터 클라스라는 것들이 있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하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BIT 체제 하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ISDS를 중재라는 컨텍스트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세대 BIT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중국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그런 건도 있고 살펴보면은 BIT 체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투자 협정에 있어서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런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 장치도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련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되 또 2세대보다는 조금 제한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그리고 MOFCOM이라고 이제 상무부 같은 경우 이제 ISDS를 전담을 하고 있고 또 국제 투자 협약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제 BIT들이 체결되어 있는지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BIT 외에도 다양한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투자 챕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언급이 되어 있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별도의 조약들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BIT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계약도 해약도 있는데요. 한중 이를 담보로 담당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중 FTA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 교수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조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트리프티 쇼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PRC 관련 이슈, 케이스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콩이라던가 마카오 같은 경우는 특별 행정구역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조약들이 체결을 하고 있죠. 뭐 필립 모리스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호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콩 트리티의 하에서 홍콩의 조약의 하에서 호주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된 투자 소송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많은 BIT들이 있는 만큼 케이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1년도 케이스가 하나 제기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2011년 이제 독일과의 조약 또는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싱가포르 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협정 같은 경우 이러한 케이스들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중국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중재 신청 건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케이스가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 10건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신청 건수는 한 10건 정도 된다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국제화 마찬가지로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제2의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자들이 또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또 믹스드 ISDS 케이스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SOCA 형태로 해서 또 중국이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겨나면서 또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1대1로가 처음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뭐 투자도 하고 지금 미화로 이제 5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이슈 관련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SOE들이 또 투자를 한 케이스들도 일부 있습니다. 신청인으로서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익시드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익시드 1대 사무총장님이 계셨을 때 브라키스님께서 SOE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ISDS 케이스에서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멘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 SOE가 추진하는 활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게 정부의 기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민간의 상업 기관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ISDS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은 뭐 마카오라던가 또 홍콩의 투자자들이 또 중국의 BIT 또는 PRC, BIT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홍콩 또는 마카오의 BI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자연인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케이스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티압숨 대 페루 정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콩의 한 주민이
페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재를 제기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또 사넘이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넘 대 라오 PDR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카오의 투자자가 제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 BIT를 통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마카오라든가 홍콩에 이제 직접적으로 인스트루먼트가 없기 때문에 중국 BIT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드문 예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제 사넘 케이스 관련해서 사넘이 BI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IT를 이용을 해서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국가에서 모두 다 공히 갖는 입장은 아닙니다. 각각의 이제 BIT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바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PRC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제가 슬라이드에 언급을 했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뭐 홍콩의 투자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멀타를 대상으로 해서 IPM이 또 중재를 신청을 하였고요. 또 PCCW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해서 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very 포괄적이고도 인사이트가 담긴 발표 감사합니다. 중국의 ISDS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김준기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국제 상사 및 투자 중재 부분을 연구하십니다. 기업 지배 구조 또한 연구하고 계십니다. 중재인으로서 단독 중재인, 공동 중재인으로서 일하셨고 기관 중재 및 임시 중재 절차에서 ICC, HKIAC, 익시드, 시악 그리고 운시트랄 등등의 중재 규칙 하에서 진행되는 중재에서 중재인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김준기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국이 ISDS 실무 면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얘기고요. 북한 얘기는 아닙니다. 흥미롭게 북한도 BIT가 체결된 바가 있고 익시드 회원은 아닌데 익시드 규칙은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앞서 리샤 박사님과 웨슬리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IIA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된 중재사건 그리고 한국 투자자가 제기한 중재건 그리고 미래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샤 박사님께서 BIT 면에서 현황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한국은 여기에서 6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체결한 BIT 개수 면에서는 6위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점점 순위가 올라가서 6위가 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이 영내 BIT를 다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등급도 올라간 것이고 3자 간 투자협정, 웨슬리 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한중일 간의 3자 간 투자협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에 세르비아와 BIT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작년 말 현재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 83개가 84개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자매 네트워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FTA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체결하는 FTA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ISDS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은 협상 시 ISDS 조항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포함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기된 중재건입니다. 리스트가 꽤 길죠. 물론 이 리스트는 연도를 잘 보시면 최초의 사건은 1984년 이것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 넘버 2012년이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2012년은 앞서서 립샤 박사님이 얘기해줬던 인도에서의 변곡점과 같은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무슨 바이러스가 돌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사실 2013년입니다. 론스타 사건이 우리로 치면은 화이트 인더스트리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2년 말에 소가 제기되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진행됐던 것은 2013년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도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고 이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기되는 중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네소타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제기되는 사건에는 2012년, 2013년 론스타 사건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나누어 보면은 저는 이것을 대규모 사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이상 분쟁가액이 나오는 사건, 론스타 사건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들러, 메이슨, 엘리엇 이들 또한 굉장히 큰 금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메이슨과 엘리엇은 투자자는 다르나 주장은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규모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중소규모의 분쟁으로서 콜트 인더스트리스가 제기했던 사건은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옥칼, 그 다음에 다야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야니는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었고 한국이 이 이란 당사자에게 자금 동결 때문에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 때문에요. 이것은 한국은 지급을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재 조치 때문에요. 이 다야니2는 거의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 개인이 제기하는 사건들입니다. 마이너한 사건들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의 분쟁가액이고요. 이 중 두세 개는 같은 특화된 로펌 하나가 제기한 중재건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중재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건을 어디에다가 제기를 했는지, 중재기관이 어디인지입니다. 많은 사건이 익시드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최근 사건들을 보시면 점점 더 운시트랄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 분쟁입니다. PCA도 있고 HKIAC의 건도 있습니다. 또 한 건이 HKIAC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왜 HKIAC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연구 중입니다. 왜 이러한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왜 운시트랄 규칙을 선호하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익시드 규칙을 선택합니다마는 일부는 또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도 굳이 운시트랄 규칙을 선택을 합니다. 반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재건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동향과도
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마법과 같은 연도 2013년이 나옵니다. 왜 굳이 2013년에 뭔가 공기의 질이 달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중재 사건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재 건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중재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익시드를 선호합니다. 물론 운시트랄 규칙에 따라서 중재 신청을 한 한국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션이나 웨슬리 변호사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 그러니까 운시트랄 규칙을 적용한 중재 사건의 세 개 국가의 유사점을 아시겠습니까? 이들 세 개 국가의 유사점. 익시드 회원국이 아니고요. 키르기즈 공화국이 최근에 익시드에 가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재가 신청되었을 때는 익시드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시트랄 규칙이 적용된 분쟁의 국가들은 익시드 회원국이 아닌 상태였고요. 중재 신청 당시.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익시드 규칙에 따라서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저도 뭐 나름 가설이 있습니다만 신동백은 그 추가 설비 규칙에 따른 중재건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중재건을 보면은 이 또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영기업. 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국 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제기했던 중재, 그리고 서부발전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의 대기업이 했던 중재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한 중재 신청, 인도에 대한 중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명성. 많은 중재 사건의 경우 특히나 한미 FTA에 근거하여 제기된 중재를 보면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FTA가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재 신청, 그 다음에 뭐 속기록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심지어 심리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분이나마.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투명하면은 뭐 압박이 커지고 각종 문제가 발생할 텐데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결국은 투명성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 제도에 대한 한국 내의 회의론을 많이 잠재우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투자 법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핫토픽인데 투자 법원을 만들어서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ISDS를 계속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적어도 투자 법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것의 설립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ISDS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정입니다. 중재 외의 분쟁 해결 수단은 합의 수단은 조정이 있는데 한국이 또 한국 투자자가 제기했던 중재 사건 중에서 공식적인 NOA가 송부되기 전에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 중재에서는 조정을 그리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아 왔습니다. 한국 문화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앞으로 조정을 통한 합의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쯤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저 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기관 사이에 끼어 있는 저 돌이 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the very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 ISDS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분석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연자분들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ISDS 이슈 관련해서 많은 해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좌장으로서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지난 관계를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ISDS 이슈 관련해서 질의응답 세션을 별도로 청중 여러분들과 진행할 수 없음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금번 세션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 that concludes. 네, 이상으로 제3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저장님 그리고 연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전문적인 해안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한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